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향이란 무엇인지, 또 집이란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 출신의 언론인 클레어는 단순한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7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향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클레어는 오히려 더 큰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클레어는 자신의 진정한 집을 어디서 찾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인연과 미국의 가족 사이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소속감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클레어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두 번째 고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클레어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처음엔 단지 6개월짜리 취재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7년이 흘러버렸네요. 클레어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뉴욕의 유명 언론사에서 일하던 38세의 베테랑 기자였죠. 한류 열풍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이미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레어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현상을 취재하고 K-팝의 글로벌 영향력과 K-뷰티, 산업의 성장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작성한 후 귀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환승도 너무 편리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니던 클레어는 점점 이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밤 늦게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홀로 걷는 골목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도 큰 충격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안전함이었습니다. 편의점은 또 어떻고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취재 기간이 끝나갈 무렵 클레어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한국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편집장은 흔쾌히 승낙했고 6개월은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또 다시 연장되었죠. 클레어는 임시 숙소에서 나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서울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카페 주인 아저씨는 제가 오면 웃으며 더 유저월? 이라고 영어로 물어보셨죠. 그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클레어는 이미 서울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고 동네 슈퍼마켓의 아주머니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회사는 클레어를 아시아 특파원으로 정식 발령냈고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취재하며 서울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5년 차가 되었을 때는 이미 제 자신이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에서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점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뜨거운 음식은 후후 불어가며 먹고 물은 항상 상온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클레어의 한국 생활은 어느새 7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은 이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족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딸은 이제 한국인이 되었네라고 말하곤 했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안정감을 주었어요. 특히 주거 문제에서요. 클레어는 한국의 전세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클레어는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용기를 내어 원룸에서 마포구의 아담한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골목마다 작은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골목 어귀의 작은 김밥집이었죠.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처음엔 외국인인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클레어가 매일같이 찾아가 김밥 하나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클레어가 우산 없이 김밥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든다. 조심해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내주셨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레어에게 한국 생활의 또 다른 놀라움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진조차 큰 비용이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이면 끝났어요. 게다가 비용은 고작 10,000원 정도였죠. 미국이었다면 최소 $100는 들었을 겁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도 클레어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었죠. 그녀는 이런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 되었죠.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면 마치 미래 세계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4년 차가 되자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 기사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언어가 늘수록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인들 사이의 깊은 연대감,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클레어의 전세 계약이 5년 차에 갱신될 무렵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얼마나 한국에 뿌리를 내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 퇴근길에 들르는 포장마차의 떡볶이, 주말마다 찾는 한강공원의 풍경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미국의 제 아파트보다 이 동네 편의점 앞이 더 익숙했어요. 이웃집 아이들이 저를 클레어 이모라고 부르게 된 순간 저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밥집 할머니는 이제 클레어가 오면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딸 같아서 좋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잘 안 오는데 넌 항상 찾아와 주니 고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클레어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도 아닌 그저 단골 손님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클레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화면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클레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고 정기적인 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앞으로 몇 주가 고비라고 하더구나. 네가 올 수 있을까? 클레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클레어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일상이 있었고 여기서 그녀는 이미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때였습니다. 제 편집장에게 연락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본사 복귀를 제안하시더군요. 7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클레어가 갑자기 떠난다는 소식에 아쉬워했고 마트 아주머니는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김밥집에 들렸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거든요. 그날 저녁 클레어는 아파트 정리를 거의 마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책과 소품들 중 일부는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나머지는 작은 박스에 담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몇 개의 상자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클레어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밥집 할머니가 서 계셨고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비행기 타면 배고플까봐. 이거 챙겨가라. 할머니가 건네준 도시락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김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갑자기 북받치는 감정에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클레어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너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클레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이곳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소속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클레어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섦과 두려움, 점차 익숙해지며 느꼈던 안정감, 그리고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까지. 서울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이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며 7년 전 처음 이 길을 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지금의 아쉬움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건 작별이 아니라 잠시 안녕일 뿐이야.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 클레어는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은 북적이고 소란스러웠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첫 번째 충격은 택시를 탔을 때였어요. 운전사가 말한 요금에 깜짝 놀랐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팁까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에 있는 부모님의 아파트까지 가는 동안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국의 풍경을 새삼 관찰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거대한 SUV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교외 지역의 단독주택들.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아빠의 병간호로 지치신 탓이겠죠. 클레어, 우리 딸. 드디어 집에 왔구나. 엄마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클레어의 마음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이 정말 그녀의 집이었을까요? 7년간 서울에서의 일상이 이제는 더 익숙했는데 말이죠. 아파트에 들어서자 오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가에 놓인 어머니의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클레어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계셨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빠를 보는 순간 지난 7년 동안 제가 곁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클레어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이제 곁에 있을게요. 의사를 만나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들은 후 클레어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하면서 비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금액은 클레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중환자실 입원비가 이미 수만 달러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의료보험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클레어는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벽에 붙은 대학 시절 포스터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옛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러 근처 카페에 갔어요. $5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드를 내밀었죠. 계산대 앞에 놓인 팁 항아리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팁 문화는 클레어가 미국에 돌아와 적응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보험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저에게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간단한 접수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각종 서류와 동의서를 작성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사를 만나기까지 또 1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정작 진료 시간은 불과 10분에 불과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주 후에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와 함께 청구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비용이 무려 $1,200였거든요. 클레어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청구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같은 검사가 기껏해야 3만 원 정도였을 텐데 여기서는 4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청구서를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가격이야.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설명해 주시더군요. 클레어는 점점 더 미국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도시로 꼽히지만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 익숙해진 클레어에게는 턱없이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은 지연이 잦았고 역 안내 시스템도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버스는 더 심각했죠. 배차 간격이 길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길고 더딜 것이라는 전제가 붙었죠. 클레어는 뉴욕 본사로 복귀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특파원으로 쌓은 경험을 인정받아 문화부 편집장으로 승진했지만 사무실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시간이 명확했어요. 물론 야근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뉴욕에서는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었고 늦은 밤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친밀감을 쌓았지만 뉴욕에서는 각자 퇴근 후 자신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클레어에겐 낯설게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웨이터가 물을 가져왔는데 얼음이 가득 들어 있었죠. 한국에서 상온의 물에 익숙해진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여 내가 돌아온 나라가 이랬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한국의 2배 이상이었고 인터넷 속도는 더 느렸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한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어서 클레어는 오랜만에 현금과 수표를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기가 끊기는 경험이었어요. 폭우가 내린 다음 날 갑자기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가 나갔죠. 무려 8시간 동안이나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활비의 차이도 심각했습니다. 승진으로 연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높은 물가는 클레어의 생활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 그리고 식비가 한국에 비해 훨씬 높았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한국의 2배는 됐거든요. 반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싸서 왜 미국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클레어는 또 다른 미국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병가나 가족 돌봄 휴가가 비교적 관대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한적이었죠. 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위해 휴가를 쓸 때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병실에서 몇 걸음 걸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제가 돌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서울의 밤거리, 편의점의 불빛, 그리고 김밥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서울거리를 걷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화면 속 명동이나 홍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곳을 직접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죠. 클레어는 자신이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클레어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셨고 규칙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미국식 가정 요리는 맛있었지만 클레어는 문득 김치찌개가 그리워졌습니다. 요즘 어때, 클레어? 다시 미국 생활에 적응했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적응하고 있어요, 아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무슨 말이니? 이곳은 내 고향이잖아. 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클레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하지만 7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일상, 사람들, 문화.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식탁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와인잔을 돌리셨고 어머니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해해, 클레어.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어. 네가 한국에서 행복했다면 그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야, 클레어.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한국은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클레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가능성을 느꼈어요. 물론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느꼈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챙기고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었죠. 그런 건 네가 미국 문화에 다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3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질감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자신의 방에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 한국에서 받던 것보다 많았지만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병원비와 보험료는 큰 부담이었죠. 자존심 강한 클레어는 점점 말없이 병원 청구서에 쌓여가는 신용카드 잔액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13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은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라는 일기예보를 보며 그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뉴욕의 한인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녀는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클레어가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네, 7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시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셨군요. 고향이 그리우셨나 보네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요.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교포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나라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말은 클레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분명 외국인이었지만 돌아온 미국에서도 그녀는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잠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뉴욕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몇 장 올라와 있었지만 댓글은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뉴욕 생활은 어때? 미국에 잘 적응하고 있니? 우리는 너를 많이 그리워해.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넘기던 중 갑자기 울리는 영상통화 알림음. 화면에는 김밥 할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밥집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클레어야? 내 목소리 들려? 이게 뭐가 안 보여서. 그 서툰 모습에 클레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할머니. 잘 들려요.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침내 할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익숙한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클레어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할머니의 질문은 언제나처럼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그래. 그래야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김밥집은 내가 없으니 허전하네. 이 동네는 아직 내 자리 비워두고 있어. 그 한마디에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많이 그리워요. 그곳의 모든 것이요. 할머니는 화면 너머로 클레어의 눈물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울지 마, 클레어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야. 다녀오겠다 했는데 진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클레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클레어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왜? 내 경력, 여기서의 생활. 모든 게 안정되어 가고 있잖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매일 밤 서울의 거리를 꿈꾸고 그곳에서의 일상을 그리워해요. 이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넌 계속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그렇지?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그렇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 물론 네가 곁에 있어서 힘이 되었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래? 어쩌면 몇 개월 후에는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회사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한국어 실력은 분명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클레어는 결정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 기업에서 문화 콘텐츠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연봉은 미국에서보다 조금 적었지만 생활비를 고려하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사랑했던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클레어는 결국 한국행 편도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6월 첫째 주 그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주 동안 클레어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침내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는 클레어의 짐을 싸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고 휴가 때는 꼭 와야 해.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은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클레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 클레어는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개의 고향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해요. 어디에 있든 항상 다른 곳이 그리울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클레어는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 개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클레어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클레어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7개월 전 떠났던 그곳은 여전히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수화물을 찾은 후 그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클레어는 미리 계약해둔 마포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우연히도 예전에 살던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그녀는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클레어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작은 김밥집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클레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클레어야? 정말 너구나.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와 클레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클레어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치김밥 먹을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7개월 동안 매일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익숙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창가의 작은 화분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까지. 클레어야,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할머니가 김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클레어가 김밥집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웃는 모습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야만 진정한 집이 어디인지 알게 된다고 하죠.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제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선택한 고향입니다. 클레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속한 곳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란 프랑스 외교관의 딸이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말이라는 여성이 진짜 엄마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던 프랑스 외교관의 딸이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생선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서툰 한국말로 말입니다. 마리 슈미트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딸을 위해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마리는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는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마리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멕시코 출장 중 만난 한국 남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터키, 독일,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란 마리는 누구보다 넓은 시야를 가졌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UN 산하기관 인턴십까지 경험했던 그녀는 세상 어디든 적응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강원도 작은 마을은 마리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화적 차이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특히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간단했을 일들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복잡해졌거든요. 남편 김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복잡한 행정 업무는 잘 모르는 편이었습니다. 마리가 임신 중에도 직접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했죠. 외국인 등록증 연장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출산 관련 서류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마리는 자신이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딸 아멜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는지 실감했거든요. 병원비 처리부터 예방접종 스케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은 여전히 마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 생활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특히 아멜리가 6개월이 되던 해 마리는 딸을 위한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 명의의 통장 개설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마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직원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었지만 마리에게는 자신의 모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기본적인 행정서류 하나 없는 자신의 현실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자책이 마음을 짓눌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아멜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렇게 쓰라릴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마리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나라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죠. 그 다음 날부터 마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주민센터, 외국인청을 오가며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그녀를 더욱 좌절시켰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서류 이 정도는 요구합니다. 이건 외국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마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슈미트는 30년 넘게 프랑스 외교부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이었고 어머니 이사벨도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죠. 두 분은 지금도 마리의 선택을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국적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야 라는 아버지의 말이 마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마리는 진심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프랑스를 버릴 수 있을까요? 딸을 위해 국적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요? 밤마다 아멜리를 재우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멜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서류 문제로 보험 적용이 복잡해진 거였죠. 마리는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다행히 민수가 직장을 조퇴하고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마리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마리는 프랑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그러니까 빨리 프랑스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리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사는 건 원래 부딪히며 배우는 거야. 아이에게 엄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 말이 마리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색하지만 민수만은 마리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마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한 거였어요. 마리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외국인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도 연락을 취했죠. 무엇보다 마리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외교관의 딸답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한 거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절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수동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며칠 후 마리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간 거였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챙기고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날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아멜리의 엄마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마리가 은행에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담당 직원과 차근차근 상의하며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리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외국인에게 무조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직원은 마리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어요.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향후 영주권이나 귀화를 고려할 경우의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마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회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만큼 관계와 신뢰를 신중하게 바라본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는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아멜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마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마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자주 들러 이런저런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는 마리를 친손녀처럼 챙겨주셨죠. 김할머니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는데 마리에게 외국 사람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며 항상 걱정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들을 나눠주시며 아이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고 말씀하실 때 마리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거든요. 하지만 마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가족들과의 관계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마리의 한국 생활을 걱정하고 계셨고 특히 아멜리의 교육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버지의 말이 마리를 다시 고민에 빠뜨렸어요. 실제로 교육 문제는 마리에게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멜리가 자라면서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지,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될지가 걱정됐거든요.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싶고 프랑스 문화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멜리와 함께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외국인 주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전통 음식 만들기, 한국 역사 배우기, 명절 문화체험 등을 통해 이 나라의 깊은 면을 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이 단순히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가족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강사 선생님께서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가족이 되면 평생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리에게는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마리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산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온 리엔 언니는 1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 5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고향 같아요. 베트남 갈 때도 한국이 그리워져요 라는 리엔 언니의 말이 마리에게는 희망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마리에게는 여전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적 문제였어요. 아멜리가 자라면서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마리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곧 부모님과의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라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프랑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이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자신의 아이가 자랄 곳이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마리는 급하게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멜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하는 동안 마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로만 소통했던 아버지가 많이 늙어 보이셨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많이 지쳐 보이셨고요.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가족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놀라움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멜리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아멜리를 안고 이 아이가 우리 피를 이어받았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도 마리야, 네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됐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마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2주간의 프랑스 체류 동안 마리는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아멜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마리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마리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을 때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 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마리의 모습을 보시며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진정한 국제인은 한 나라에 깊이 뿌리내릴 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멜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아멜리를 보면서 마리는 깨달았어요. 아이는 꼭 하나의 정체성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멜리에게는 한국도 프랑스도 모두 소중한 고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기 전 아버지는 마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 네가 어디서 살든 넌 내 딸이고 아멜리의 엄마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야. 그 말이 마리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됐습니다. 이제 마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프랑스 가족들의 이해와 응원을 받은 만큼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국 국적 취득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아멜리를 위한 안정된 환경 만들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만난 남편은 그동안 집안일을 혼자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보였지만 마리와 아멜리를 보는 얼굴은 정말 밝았어요. 잘 다녀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라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리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는 민수에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가족들의 변화된 태도, 아버지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결심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마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거네라며 마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음 날부터 마리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봤고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절차들이 이제는 하나씩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습니다. 마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마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민수도 퇴근 후에 마리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고 김할머니께서도 맞춤법이나 발음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사 공부가 가장 힘들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마리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까지의 과정을 배우며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김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와 책에서 읽은 내용이 연결되면서 마리는 이 땅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던 중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마리는 다시 한번 프랑스로 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민수가 가족이니까 가야 한다. 아멜리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고 말해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김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도 가족이 아픈데 당연히 가야지라며 마리를 격려해줬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진짜로 이곳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꼈어요. 프랑스에 가기 전 마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멜리는 민수와 함께 한국에 남겨두기로 한 거였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멜리에게는 한국이 이제 일상이 된 곳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마리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보다는 한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주일은 마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특히 아버지는 마리에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네가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에 가서 민수와 아멜리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한국 방문을 제안하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나도 외교관으로서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내 딸이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만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싶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마리는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겠다며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방문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보여드리고 현대적인 면모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그 사이 마리는 한국어 시험 준비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멜리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그동안의 준비를 믿고 시험장에 향했어요. 긴장은 됐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내내 마리는 자신이 얼마나 한국어를 사랑하게 됐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 같은 존재였거든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피에르와 이사벨 부부가 한국에 오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양가 부모님이 만날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마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민수도 함께 기뻐해줬고 김할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귀화 신청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와 민수 그리고 아멜리가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아멜리를 본 할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에르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보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마리는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이번 방문이 성공적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프랑스 부모님은 마리가 꾸민 집을 둘러보셨어요. 한국 전통 소품과 프랑스 가족 사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보시며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 마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는 자신이 이제 정말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체류가 시작되면서 마리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침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들렸고 식탁에서는 크루아상과 김치찌개가 함께 오르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피에르와 이사벨은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정성스러운 배려가 프랑스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민수는 비록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 앱을 이용해가며 장인 장모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준비해드리고 한국의 명소들을 안내하며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피에르는 이 사람이 정말 마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멜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17개월 된 아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흘려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프랑스어 단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랑파 할아버지, 그랑맘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멜리를 보며 피에르와 이사벨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두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진정한 국제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리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아멜리의 정체성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족 모두가 깨닫게 된 거였죠. 셋째 날에는 민수의 부모님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첫 자리라 모두 긴장했지만 아멜리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똑같았거든요. 김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으로 프랑스 부모님을 대접했고 피에르와 이사벨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부모님은 마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리야, 우리가 틀렸었어. 네가 여기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그리고 아멜리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내가 한국 국적을 택한다고 해서 프랑스 딸이 아닌 건 아니야. 오히려 두 나라를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라고 하신 말씀이 마리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 동안 프랑스 부모님은 경복궁, 부산,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4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마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며 마리는 자신이 정말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프랑스 부모님의 방문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에게 귀화 심사 결과 통보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승인이었습니다. 마리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인이 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거였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먼저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한다, 내 딸. 이제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는구나. 우리도 한국에 가족이 생긴 거네라며 마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프랑스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내 딸을 부탁한다며 깊게 인사하셨고 민수도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며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아멜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자주 한국에 놀러 올게. 프랑스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라며 당부하셨습니다. 프랑스 부모님이 떠난 후 마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며칠 후 마리는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마쳤고 드디어 한국인 마리김이 됐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 마리는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이제 진짜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된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멜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당연히 아멜리 명의의 통장 개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어요. 은행 직원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셨네요. 라며 웃으면서 응대해줬습니다. 통장에 인쇄된 김아멜리라는 한국식 이름을 보며 마리는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리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 보조 강사를 제안받은 거였어요. 마리의 한국어 실력과 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인정받은 셈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민수와 가족들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의 보조를 시작하면서 마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길이 보여요 라고 말하는 마리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된 거였죠. 특히 행정 절차나 육아 관련 정보를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리를 보며 센터 관계자들도 감탄했어요. 한국인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제안받은 거였어요. 외국인 상담과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자리였는데 마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마리는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매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상담을 받으며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마리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몽골에서 온 젊은 엄마였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한국어 공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마리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워줬거든요. 몇 달 후 그 엄마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마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이제 마리의 하루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에 아멜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아멜리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만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마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리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마리가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첫 임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첫째 때의 복잡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프랑스 부모님은 이번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아멜리에게 동생이 생기는구나. 우리도 손자 손녀가 늘어나서 기쁘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이는 완전한 한국 태생이네. 정말 특별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며 기대감을 표현하셨어요. 아멜리는 이제 4살이 됐는데 정말 똑똑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어린이집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다른 아이들에게 간단한 프랑스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 마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엄마, 나도 두 나라 말할 줄 안다며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멜리를 보며 마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다문화센터에서의 일도 점점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 마리는 신입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담사가 됐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 즈음 마리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며 적극 지지해줬어요. 방송 촬영 날,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놨습니다.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국적 취득 과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것이 큰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마리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다문화센터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마리의 상담을 받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다는 격려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마리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한불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마리의 이야기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상징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마리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이 이제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둘째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민수는 정말 기뻐했고 아멜리도 남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마리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첫째 아멜리는 프랑스 이름과 한국 이름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둘째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는 만큼 한국 이름을 위주로 생각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프랑스 할아버지께서도 발음하기 쉽고 좋은 이름이네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프랑스식 애칭으로는 준이를 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마리는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눈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특히 첫 통장을 만들지 못해 울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자신이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한 한국인 엄마가 됐고 동시에 프랑스의 자부심도 잃지 않는 국제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거였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날은 마리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신생아실에서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마리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나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부모님도 손자의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번에는 2년 전과 달리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피에르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 시민이구나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아멜리도 처음에는 질투를 했지만 곧 든든한 누나가 되어 동생을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민준이의 100일 잔치는 정말 국제적인 행사가 됐어요. 한국의 전통 백일상과 함께 프랑스식 축하 파티도 함께 열었거든요. 양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마리가 두 나라 언어로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모두들 박수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날 마리는 정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에서 엄마 되기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담은 실용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이미 출간 계약도 마친 상태였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당황스러움, 국적 취득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됐을 때 마리의 책이 드디어 출간됐어요.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문화센터 동료들,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축하해줬어요. 김할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작가가 됐네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책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서점 사인회를 할 때마다 마리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들으며
마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리의 책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프랑스에서도 출간되기로 한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도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마리의 책이 주목받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부모님께서는 우리 딸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문화대사가 됐구나라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마리의 일상은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의 상담 업무, 강의 활동, 그리고 글쓰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아내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분담했어요. 아멜리는 이제 6살이 됐는데 정말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발표를 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프랑스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딸을 보며 마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두 돌이 가까워지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썼어요. 아빠, 엄마라고 하다가도 그랑파, 그랑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리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최근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마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이제 마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이 된 거였죠. 얼마 전 프랑스 부모님께서 한국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1년에 몇 개월씩 한국에 머물며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두 나라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며 마리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외국인이라는 것이 큰 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능력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성,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문화 사회의 든든한 일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리예요. 아버지께서 그날 해주셨던 말씀처럼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마리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한국에서 엄마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료가 되면서 마리는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리에게 한국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뿌리이자 또 다른 고향으로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하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마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마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두 아이를 키우며 다문화 사회를 위해 일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 외교관으로 키웠지만 한국은 날 진짜 엄마로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마리의 말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